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무료 강의를 준비했어요. 지난번 무료 강의 때는 종합주가지수가 전고점을 뚫기 전이었죠. 그래서 앞으로 종합주가지수가 2230에 있는 고점을 뚫고 대세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로 주가는 최고점을 뚫고 지금은 이제 2400을 넘어서 2500을 향해 가고 있죠. 지난주까지 미국하고 유럽하고 옵션 만기가 끝났어요. 미국, 유럽의 옵션 만기가 끝나면서 세계 시장이 다시 강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나라 금융주를 비롯해서 세계의 금융주가 앞으로 대단히 큰 상승을 할 것 같다. 물론 지금 당장 상승한다는 게 아니고 장기에 걸쳐서, 긴 시간에 걸쳐서 굉장히 큰 대세 상승을 할 것 같다,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금융주가 왜 오르는지, 또 금융주가 오르면 종합주가지수는 어떻게 되는지, 또 금융주와 함께 오르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텐데 금리가 상승하면 은행주와 종합주가지수는 또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어요. 일단 짧게 최근의 장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갈게요. 최근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의 옵션 만기일과 유럽의 옵션 만기가 끝났어요. 끝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변화되고 있는 부분이 채권의 금리 부분이에요. 상반기 내내 채권 금리가 하락하다가 하반기 들어서 상승을 전환하는 모습이었죠. 또 채권 가격은 채권 금리하고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하락을 했다가 미국의 옵션 만기를 앞두고 반등을 했고 채권 금리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나 20년 이상 장기 추세를 보면 여기가 강력한 지지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면 채권 가격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니까 32,000조 원 정도 채권이 들어있는 전 세계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팔고 상품과 주식을 사는 이런 자금 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채권 가격 하락과 함께 금속 가격, 원유 가격, 그 다음에 이제 금과 은 등 귀금속 가격, 이런 가격들이 강력하게 상승을 하면서 물가 상승을 만들어내게 돼요. 물론 철강과 에너지가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철강이나 화학, 기계 이런 업종을 중심으로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이런 국면이 나오죠. 최근까지만 해도 에너지 가격이 조정을 받았었죠. 원유 가격이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유럽 시장과 관계가 있어요. 유럽 시장이 5월 이후에 옵션 시장에서 지나치게 콜옵션 중심의 이런 투기가 일어나면서 요거를 이익을 내기 위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주하고 에너지주가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이거 빼면 이거 옵션 시장에서 이길 수 있죠. 그래서 한 3개월 동안은 아마 유럽 옵션 시장의 투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나 아니면 상품 가격 조정, 또 은행주 조정이 나타났는데, 7월 옵션 만기를 끝나면서부터 유럽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은 전체적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채권의 금리는 오르고, 그 대신 금속과 에너지, 귀금속, 곡물 등 상품 가격이 오르면서 화학, 철강, 은행, 건설, 기계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장기로 상승해가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최근에 상품 가격 움직임이 활발하죠. 여기는 이제 에너지, 여기는 금은 등 귀금속, 농산물, 금속,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는데, 에너지에서 최근 1개월 상승률이 10%가 넘는 정도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또, 이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최근 한 달 철광석 가격이 21%가 올랐어요. 또, 철강만들에 쓰는 석탄 가격이 6.3%, 아연이나 납 같은 경우는 이제 11%, 13% 이렇게 해서 뿐만 아니라 곡물 가격까지 전체적으로 상품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가 상승이 상당히 가파라지게 될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가가 상승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7만 1000조 원 정도의 돈이 현금과 예금으로 이렇게 보관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돈들은 이 국제적인 상품 가격들이 오르면 돈 가치가 없어지죠. 같은 돈을 가지고 장보러 가면 장바구니에 채워오는 상품의 양이 줄어들죠. 결국 돈 가치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액면으로는 줄지 않겠지만, 또 이자가 불어서 액면도 커지겠지만,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돈 가치가 빠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으로 현금 갖고 있는 대신 원유를 사거나 상품을 사거나 주식을 사는 게 훨씬 낫겠죠. 예금을 갖고 있는 대신 원유를 사거나 철강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채권과 예금에 10만 조 원이 있는 전 세계의 자금이 상품 시장과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앞으로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봐져요. 그래서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철강 만드는 데 쓰이는 광업주들, 그죠? 원유 가격들도 사뿐히 올라가고 있고, 상품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건화물 운임 지수도 상승을 시작하고 있고, 석탄, 그 다음에 기초 재료, 기초 소재, 어저녁에 많이 올랐죠? 4.68%. 그 다음에 이제 산업용 금속, 뭐 철강, 구리 같은 산업용 금속, 그 다음에 이게 구리, 아연 같은 비철 금속은 뭐 하루에 14.7% 정도 오를 정도로 강력하게 상승해주고 있고, 철강은 바닥치고 조정받는 듯 하더니 다시 신고가 나왔죠.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재료 업종들이 강력하게 상승하는데, 이런 상승의 이면에는 물가 상승과 함께 채권과 현금 시장에서 돈이 상품 시장과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추세죠. 잠깐 왔다가 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시장이 앞으로 갈수록 상당히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들 주목해 두면 되겠어요.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가장 먼저 업황이 회복되는 업종이 있죠? 뭡니까? 광산업이에요. 광산업. 철강을 만들려면 일단 철광석하고 석탄부터 캐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강업이 회복되기 전부터 철광석을 캐내고 석탄을 캐내는 광업이 먼저 회복이 되죠. 전 세계에서 광산업으로 1등하는 기업이 리오틴토라는 기업이에요. 영국 런던 시장에 상장이 돼 있죠. 주가 조정받는 듯 하더니 강하게 올라왔고, 두 번째로 큰 광산업이 미국 시장에, 뉴욕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데 BHP 빌리톤이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도 5일선 꺾고 내려가는 듯 해서 주식 팔고 나왔더니 어느새 신고가로 갔죠. 상승장에서는 주가가 하락한다고 팔면 바로 물량을 뺏겨요. 그리고 이제 주가는 다 신고가가 올라와요. 세 번째, 광산 기업은 글렌코어라 그래서 영국 런던 시장에 상장이 돼 있어요. 이 기업도 이제 조정받는 듯 하더니 탁 치고 올라가서 신고가가 나오니까 여기서 팔았던 사람은
다시 못 사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판 가격이 있고 그게 위로 올라버리면 대개는 다른 종목으로 가지 그 종목을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그 다음에 그 지난번 시황에서 알려드렸던 아르셀로미탈 26달러까지 올라갔죠. 여기서 사라 그랬잖아요. 예. 쭉 올라왔으니까 뭐 잘 올라가고 있고, 요거 이제 광산업 지수, 예. 석탄광업 지수, 예. 금속 산업들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앞으로 뭐 주시해 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하락했던 은행주, 또 상반기 내내 조정을 거쳤던 경기민감주, 이런 업종들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에 걸쳐서 상당히 견실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들이 이런 업종들을 주목하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특히 뭐 분산을 해서 여러 업종에 많으면 한 10개, 작으면 한 5개 이렇게 분산을 해서 가져가시면 오늘은 뭐 이 업종이 오르고 내일은 저 업종이 오르고 이렇게 번갈아 순번을 타면서 오르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단히 현재 장세하고 미래의 장의 전망들을 이제 소개해 드렸고,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를 뭐 종목을 안 사고 펀드를 사도 관계가 없어요. 이게 펀드예요. 미국 시장에서 이제 경기 민감주 펀드인데 6월 중순부터 아주 잘 오르고 있죠. 이거는 철강업 펀드, 이거는 이제 금속산업 펀드, 이거는 리튬 펀드, 전기 배터리에 사용되는 원료죠. 이거 구리 펀드, 이거는 목재 펀드, 여기 갖다 조정받고, 여기는 이제 기초재료, 원자재 펀드, 기초재료. 여기는 이제 태양광 펀드, 풍력발전 펀드, 대체에너지 펀드, 원유 펀드, 가스 펀드, 석탄 펀드, 다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종목을 고르기 복잡하다 그러면 뉴욕 시장에서 이런 펀드들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복잡하게 할 것 없어요. 이런 펀드들은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하지만 상승이 시작되면 앞으로 6년간 상승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전체적인 경기와 함께 이런 업종의 움직임들을 잘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하에서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장세에 대해서는 간단히 소개를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금융주 상승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종합주가지수가 6년간 박스권을 이렇게 이제 유지하다 보니까 뭐 말들이 많았죠. 대한민국은 전부 늙고 그 다음에 인구도 애도 안 낳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성장도 못하고 저성장이다. 일본은 뭐 중국한테 산업 다 경쟁력을 뺏겨가지고 한국 기업이 이제 끝났다. 내수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주가 올라간 건 어렵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수 경기가 좋아지지도 않았고 늙었던 사람들이 헤쳐난 것도 아니고 애도 더 낳는 것도 아니고 중국의 경쟁력을 뺏어온 것도 아닌데 주가는 전고점을 넘어서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2231이 2011년 4월달 최고점인데 어느새 여기를 뚫어버리고 지금은 2434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예사로운 모습이 아니죠. 과거 같으면 벌써 여기서 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뭐 조정 안 나오고 쭉쭉 상승하는 게 상당히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도 이게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일단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여기 넘어서면 날마다 고점이에요. 이게 뭐 360일을 상승을 해도 날마다 고점이에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보면 항상 천정에 있으니까 365일이 아니라 3651을 올라도 날마다 고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큰 장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상승이 왜 상승을 하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개략적인 추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이렇게 움직이는 장에서는 오히려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올라왔던데 혁혁한 공을 세운 종목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제일 큰 종목이에요. 2005년 8월 달에 삼성전자 120만원 아래로 내려올 때 주식 사라 그랬죠. 삼성전자는 앞으로 200만원 넘는다 그러면 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매수할 자리예요. 여기 108만원 정도까지 내려왔죠. 150만원 갔다가 내려왔을 때 거기가 이제 매수 위치였고, 올 4월달 여기 230만원 넘어설 때부터 이제 매도할 때라 그랬죠. 주가는 250만원 근처까지 올라가지만 천정권이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도 이제 크게 빠지는 않고 250만원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데 앞으로 상당한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술주들은 계속 매도 전략이 적당하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 반도체가 상승 출발이 2009년이에요. 그래서 이 상승이 벌써 1파, 2파, 3파, 4파, 5파 하면서 여기서 끝나 있어요. 9년 상승이에요. 9년간 대세 상승을 했고 그 대세 상승이 거의 마무리 짓는 위치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승의 목표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박스권이었으니까 이 상승폭만큼 한 번 더 가서 이제 상승 목표가 끝나는데 그 목표를 꽉 채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갔던 그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 시간이 꽤 걸리죠? 한 2, 3년 걸릴 수 있죠? 이 기간 동안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어서 앞으로 종합지수가 대세 상승을 하더라도 기술주가 그렇게 재미있는 국면이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못 가는데 어떻게 종합지수가 상승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겠는데 2006년에서 2005년에서 2007년 주가 한번 보세요. 그때 삼성전자가 못 가는데도 주가는 엄청 잘 가죠. 왜냐하면 철강, 화학, 기계, 건설, 은행 이런 기업들이 전체 합쳐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닥 오르지 못해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랑은 걱정을 접어두고 일단은 여기서 세계 증시에서 기술주가 큰 마디에 목표점을 채우고 있다는 점에서 좀 이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려요. 또 하나 종합주가지수를 위로 끌고 올라온 업종 하나가 이제 금융주예요. 그쵸? 이게 이제 금융업종 하면 거기에는 KB금융지주, 신한지주, 또 하나금융지주 이런 기업들이 들어있으니까 그는 말하자면 이제 은행 지주회사 모임이 되겠죠. 작년 7월부터 해서 은행주들이 굉장히 잘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삼성전자 오르는 것보다 더 잘 오르죠. 올라오는 게 이 월봉이에요. 가파르고 분기봉으로도 한 분기, 두 분기, 셋, 넷, 다 5분기째 지금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연봉으로 보면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올라왔죠. 2017년 돼서 고개만 착 쳐들고 있는데, 종목 하나하나를 보면 대단한 상승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한지주죠. 2016년 초부터 해서 올라갔다 조정받고 나서 이제 쭉 올라가는데, 그래서 신한지주가 제일 크면서도 제일 더디 움직이고 있고, KB금융지주는 이렇게 빨랫줄 뻗듯이 올라가고 있고, 여기 이제 코덱스 은행, 은행 펀드죠. 펀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뭐 작은 은행주들은 좀 더디 움직이죠. BNK, 옛날에 부산은행 계열의 이제 BNK라든지 전북은행 계열의 JB금융지주는 천천히 오르는데,
핵심 업종들. 네? 하나금융지주, 또 우리은행, KB금융지주, 신한지주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오르고 있어요. 왜 그 작은 기업들은 잘 안 오르고 큰 기업이 오르느냐? 생각해 보세요. 상품이 좋은 게 나와 있는데 좋은 것부터 집어가지 나쁜 것부터 집어갈 리가 없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주식하는 사람들이 습관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싼 거를 먼저 집어가려고 그래. 싼 거를. 싼 거를 먼저 집어가는 게 아니고 좋은 것부터 집어가는 게 다른 순서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가 이것만 알면 종목을 고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주들이 이렇게 뻗고 있는데 이거 고점 아니야? 그죠? 여기도 고점이고 여기도 고점이고 고점. 근데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도 고점이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도 여기도 고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주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행주가 이제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이거를 보고 또 펀더멘탈 측면도 연구해 보고 또 앞으로 장기적인 은행주의 상승과 관련해서 경기에 어떤 측면이 이런 은행주 상승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또 은행주가 상승하면 종합주가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설명하려고 오늘 강의를 준비했어요. 자, 은행주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은행주를 30년 차트를 보면 놀라운 모습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여기는 경기가 가장 좋았을 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선이에요. 여기는 경기가 가장 나빴을 때 주가가 갈 수 있는 한계선이에요. 은행주의 움직임을 보면 1980년부터 반등을 했다가 80년대 초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하락을 했죠. 1985년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강력한 상승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은행주의 대세 상승이 80년대 후반에 한번 나와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은행주가 별 재미가 없죠. 슬슬슬 나왔다가 이제 IMF까지 겪고, IMF 반등을 겪고, 다시 올라갔다가, IT 버블 때문에 또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9.11 테러 하니까 돈 푸니까 하락했다가, 이때 또 경기가 회복하면서 강력하게 한번 상승해주죠. 요가 이제 은행주 대세 상승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렇다 할 반등 없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1989년 고점에서 이렇게 직선을 그려보면 1994년에 이게 한번 닿죠? 닿고 나서 이제 빠졌고 살짝 눈 깜짝할 새 닿고 빠졌죠? 그 다음에 이제 2007년 고점에서 여기서 한번 빠졌고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20년 저항이 돼서 주가 상승을 가로막았는데 올 2분기에 드디어 이 20년 저항을 돌파를 시도를 했죠. 뚫었어요. 저는 3분기에 뚫을 줄 알았어요. 2분기에는 저까지 대가리만 몇 번 치받고 아프더라도 튕겨 나와서 3분기에 조정받고 이렇게 상승할 줄 알았더니 어마어마하게 강하네요. 별로 조정 안 받고 그냥 가볍게 뚫고 나와서 저게 이제 500 정도가 저항인데 지금 547까지 그 10% 정도 더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은행주를 보면 여기서 대부분 이제 상승폭을 계산을 카운트를 하니까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주가가 이런 강력한 장기 저항을 뚫어버리게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조정받을 때 이 밑으로 안 내려가요. 내려와도 여기서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500이 저항선이기 때문에 지금 545에서 500까지 내려오면 불과 9%밖에 안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때요? 9% 정도의 위험을 감안하면 지금도 매수가 괜찮은 거죠. 물론 이제 뭐 기다렸다 매수도 괜찮고 그렇지만
이 전체 은행주의 움직임으로 볼 때 가장 강력한 호경기에서의 고점, 가장 이런 위험스러운 위기의 바닥에서의 저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생각하면 지금은 완전 바닥에서 위를 향해서 상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금융업종들은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죠. 크고 1980년대에 나왔던 상승만큼이나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런지는 차근차근 이제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습을 잘 기억해 두세요. 어때요? 이걸 처음 본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제가 보여주기 전에 이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가 이제 처음 본 사람 1번 이렇게 간단하게 숫자로 한번 찍어 보세요.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주가를 30년 이상 보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뭐 단기 거래를 하는 경우 기껏해야 3개월, 6개월 차트를 보고 그 다음에 길어야 10년 보는데 이렇게 로그 차트로 해서 30년을 봐야 이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잘 들리죠? 다른 분들은 잘 들리죠? 컴퓨터를 살펴보세요. 자, 그게 우리나라만 이렇느냐? 은행주가 우리나라만 이렇느냐? 그렇진 않아요. 은행주들은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선진국 은행주들이 거의 망가졌죠. 어마어마한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있던 가격이 금융위기와 함께 여기까지 쏟아져 내려왔으니까 엄청난 하락이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여기 저점 뚫고 여기 저점 뚫고 여기부터 이제 상승이 시작이 되죠. 2008년, 2011년 8월 달에 워런 버핏이 8달러 됐을 때, 7달러인가? 이때 됐을 때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신주인수권을 7.15달러에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원이 넘는 금액을 샀어요. 지금 24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3배 먹었죠. 5조 원 투자해서 이제 10조 원 벌었죠. 근데 제가 이거 그릴 때 2012년 이때 그려놓은 거거든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나중에 이제 100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여기서 5조 원 사놨던 금액은 100달러가 넘으면 한 13배, 12배 이 정도는 상승하거든요. 5조 원이 한 60조 원으로 이제 불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워런 버핏이 돈을 버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미국의 은행주들도 금융위기 때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유럽 은행주들도 마찬가지죠. 유럽 은행주들도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때 리먼 브라더스의 채권을 사가지고 있다가 폭탄을 맞았죠. 리먼이 망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유럽의 은행주들도 이렇게 쏟아져 내려왔어요. 주가가. 그랬다가 이제 반등했다가 또 유럽이기 때문에 또 내려가고, 그러고 이렇게 갔다가 또 내려가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여기를 뚫고 상승이 시작되고 있어요. 앞으로 진격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상승이 나오는 아주 강력한 상승이 되고 있어요.
근데 한국, 미국, 유럽의 은행주들이 저렇게 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결국 은행들이 돈을 번다는 뜻이거든요. 은행이 돈 벌 때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굉장히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생겨나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 하여튼 미국의 그 은행주들이 이제 최근 1년간 움직임이 이래요. 이게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는 조금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은행업종 지수, 증권업종 지수, 보험업종 지수. 가장 강력하게 뻗어 올라가는 게 모기지 금융업. 그죠? 모기지로 은행 대출할 때, 집 살 때 대출해주는 요 은행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왜냐하면 건설업이 이렇게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미국 건설업이에요. 건설업이고, 이거는 이제 모기지 금융업. 집 살 때 돈 빌려주는 거. 그래서 이런 금융주들이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된다. 근데 은행이 그럼 왜 돈을 버냐? 여태까지 은행이 어려웠는데 그렇게 금융위기 때 아주 망가지고 이제 겨우 기운 차려서 회복이 될까 말까 하는데 어디서 돈 벌 데가 있다고 저렇게 보느냐? 첫 번째는 금융위기가 벌어지고 나서 자라보고 놀래면 소뚜껑을 보고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죠? 사투리로 소단깨를 보고도 놀래죠. 그죠?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을 보고 놀래요. 금융위기가 나타나니까 전 세계의 각국이 금융위기가 날까 봐서 은행의 규제를 대폭 강화를 했죠. 은행이 규제를 강화했다는 얘기는 은행이 돈을 함부로 대출하지 못하게 하고 빌려준 돈은 얼른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대출을 못하고 계속 받아들이니까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부도가 나면 또 은행은 대손 충당금을 통해서 이제 다시 순이익이 줄어들고 이런 과정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미국의 도드-프랭크법이라는 금융규제법이에요. 책이 한 3,000페이지 되는 엄청난 법규가 들어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공화당 정부는 시장 친화적인 이런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금융규제를 안 하는 쪽, 이런 쪽 정책을 많이 써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도드-프랭크법로 저건 폐지를 시키겠다 그러면서 지금 하원에서 또 그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은 이미 통과가 됐고 상원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상원은 이제 민주당이 좀 많으니까 거기를 이제 언제 통과할지 모르겠어요. 여하튼간에 은행들이 금융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영업할 수 있는 이런 입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영업할 수 있는 입지가 넓어진다는 그만큼 대출도 많이 하고 돈 벌 기회가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돈을 벌고 두 번째는 지금 제로금리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미국도 지금 1% 이하잖아. 기준금리가. 금리가 낮을 때는 은행이 돈 벌 부치가 별로 없어요. 왜? 예대 마진이 워낙 낮거든요. 그러나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예대 마진이 커지기 때문에 은행의 이익이 점차 확대가 되죠.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올리면 은행은 예대 마진이 확대되니까 대출에 좀 마진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이익이 늘어나죠. 세 번째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2016년부터 2023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집 짓느라고 지구촌이 떠들썩한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집을 살 때도 은행에 대출을 끼야 되고 집을 지을 때도 은행에 대출을 끼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으로 봐서는 대출이 곧 매출이죠. 제조업 같으면 매출액이 은행에서는 대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 산다고 돈 빌려가지, 집 짓는다고 돈 빌려가지. 그러니까 은행의 매출이 확 늘어나는 거죠. 대출액이. 그러면서 은행의 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볼 수 있죠. 또 은행이 대출을 할 때는 자기 자본하고 예금의 양의 이제 규제를 받아가면서 대출을 하는데
은행이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자꾸 자기 자본이 늘어나니까 대출할 수 있는 능력도 커져요. 함께 커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은행이 대출이 늘어나면서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 또 비용 측면에서 보면 경기가 회복이 되면 부도나는 기업이 줄어드니까 부도나면 은행은 대손 충당금을 써야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줄어드니까 당연히 순이익이 늘어나죠. 또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뭐 은행이 업무가 인터넷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경험 많은 은행 직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많이 받는 고액 연봉자들을 전부 다 명예퇴직을 유도하죠. 그러니까 이게 월급 많이 받아가는 사람들이 좀 퇴직해버리니까 인건비가 감소해서 돈 벌 일이 또 생기죠. 요즘에 은행 갈 일이 별로 없죠. 뭐 돈을 갖다가 스마트폰으로도 처리하고 뭐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LG페이, 뭐 온갖 페이가 난무를 하고 있고 여기다 이제 뭐 인터넷 뱅킹 또 ATM 이런 게 있으면서 은행이 지점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비싼 임대료 물고 사람들 해서 그래서 지점망을 계속 줄여가고 있어요. 이게 다 이게 은행이 돈 버는 것들이죠, 이게. 그래서 대출을 확대해서도 돈을 벌지만 비용이 줄어서도 은행이 돈을 버는 그런 시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모든 업종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업종이 바로 금융업종이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명예퇴직, 지점망 없애는 거, 그 다음에 부실기업, 부도나는 기업 줄어든 거.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하겠고. 작년만 하더라도 은행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았죠. 금리가 낮으니까 이자 이익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부도나는 기업이 많아서 대손 충당까지 쌓다 보니까 은행들이 이제 굉장히 위기다, 실적도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신문기사 제목 보면 저금리의 역습이다. 그래서 은행주는 2017년에 위기 온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썼는데, 이건 작년 얘기예요. 작년 이맘때 얘기예요. 작년 8월 달 얘기고, 그래도 작년 6월 달 얘기니까. 그로부터 딱 1년이 지난 지금 보면, 어떤 뉴스로 바뀌어 있냐 하면, 올 4월 달에 시중은행들이 이자 수익으로 깜짝 실적을 내고 있다. 금리가 상승하니까 은행만 웃는다. 예대금리 차가 2%가 늘어나면서 은행이 아주 돈을 많이 번다. 명태 실시로 내년 이익은 더 증가한다. 그 다음에 이게 부도나는 것까지 줄어드니까 은행이 깜짝깜짝 실적을 내고 있다. 그래서 1분기에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올랐으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높아질 거잖아요. 근데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니까 2분기 이익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똑같아요.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주가 수익 비율은 6배 정도 돼요. 6배 지금 은행들이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은행하고 이 자본주의 경제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수가 회복이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수가 회복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은행이 돈을 버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은행이 저렇게 돈을 벌고 있으니까 앞으로 내수 경기는 안 봐도 좋아져요.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한 1년 정도만 꾹 참고 기다리면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개선되는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한번 봅시다. 자, 은행이 대출을 할 때는 무작정 다 빌려주는 게 아니고 금융위원회의 규제를 받아요. 또는 세계적으로는 바젤3라는 이런 금융 규제에 의해서 받아요. 그래서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하나는 자기 자본으로 자기 돈이 많이 있던가, 아니면 고객의 예금이 많이 있어서 은행에 현금이 많이 있던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 그리고 자기 자본에 비해서 몇 배, 예금에 대해서 몇 배, 이런 대출할 수 있는 제한 기준이 있어요. 제한 기준. 그래서 대출을 더 많이 해주고 싶어도 자기 자본이 많거나 예금이 더 들어오지 않으면 대출을 할 수가 없어요. 은행은. 왜냐하면 그보다 더 많이 대출을 하면 나중에 이제 부실이 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나 아니면 한국은행이 그걸 규제를 하는 거예요. 감독을 해서. 이제 이런 은행의 그 대출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면 은행이 이익이 나는 과정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이제 순이익이 발생을 했다. 순이익이 발생을 하니까 은행의 자본이 증가하죠. 은행이 자본이 증가하면 자기 자본분에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커지니까 이게 대출이 증가를 해요. 대출이 증가를 하면 이 대출된 금액은 여러 사람을 돌고 돌아서 결국은 또 예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은행에서. 원래 계좌로 들어온 게 아니라 다른 계좌로 들어오죠. 다른 사람 계좌로 들어오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돈을 지급하면 다른 사람이 그 돈을 받아서 자기 통장에 넣으니까 은행의 대출은 이퀄 다른 사람의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이 늘어나니까 다시 예금이 늘어나요. 그러면 예금이 늘어났으니까 예금의 양에 따라 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에 의해서 다시 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 한도가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자본이 증가하고 예금이 증가하고 그때마다 대출이 늘어나서 대출이 늘어나니까 또 이번에는 또 이익이 이때보다 더 많이 늘어나죠. 한 바퀴 돌 때마다 은행의 이익은 커지고 또 한 바퀴 돌면 더 커지고 또 한 바퀴 돌면 더 커지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은행의 이익 증가와 함께 대출할 수 있는 은행이 대출하는 대출금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 대출은 돈을 빌려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돈을 빌려다가 창업도 하고 기존의 공장도 확장도 하고 경기회복 신호죠. 또 설비 투자도 하고 이것도 경기회복이죠. 집을 사거나 공장을 짓거나 이게 경기회복이죠. 주택을 구입하는 데 쓰고 이것도 경기회복이죠. 자동차 구입하는 데 쓰죠. 이게 경기회복이죠. 상품 소비하는 데 경기회복이죠. 그래서 은행이 이익을 내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경기가 활성화가 돼요. 즉 내수 경기가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행이 돈을 버는 사이클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한 바퀴 돌 때마다 경기가 좋아지고 또 한 바퀴 돌 때마다 더 좋아지고 또 한 바퀴 돌 때마다 더 좋아지고 또 한 바퀴 돌 때마다 더 좋아지고 이런 눈사람을 뭉치는 듯한 스노우볼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 스노우볼 현상은 앞으로 버블이 올 때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가속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워낙 저 혼자서 굴러 내려가니까 마치 그 언덕배기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자동차처럼 계속 가속이 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려서 브레이크를 밟아주지 않으면 이게 이제 아주 너무 빠른 속도로 내려가니까 이제 위험해지죠. 그래서 나중에 금리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행과 자본주의의 관계를 이해를 한다면 은행의 이익이 좋아진다, 은행의 주가가 오른다고 하는 것은 설비 투자가 증가하고 내수 경기가 확장이 되고 일자리가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주가가 오르고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동반해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낼게요. 자, 이렇게 은행의 이익이 늘면 경기가 좋아지는 이런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에서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진다 1번, 나빠진다 2번. 어느 쪽이에요?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좋아진다 1번, 경기가 나빠진다 2번. 어느 쪽입니까? 자,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를 많이 무니까 대출을 안 할 거겠죠. 그래서 경기가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반대편에서 돈을 빌려주는 은행의 입장이 한번 돼보세요. 돈을 빌려주는 은행의 입장이 되면 금리를 올리면 마진이 확대가 되죠. 네? 대출에 대한 이익 마진이 확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 거잖아요. 은행이 돈을 많이 벌면 경기는 좋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는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나빠지는 게 아니고 경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를 올리면 주가가 올라가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를 올리면 일자리가 늘어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이렇게 올리죠? 주가가 이렇게 상승해요. 물론 경기가 상승했기 때문이죠. 금리를 이렇게 올리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요.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내리면 은행의 마진이 줄어들고 은행의 이익이 감소하니까 경기가 점차 나빠지죠. 그래서 금리를 이렇게 내려놨더니 경기가 완전 곤두박질 치면서 주가가 아주 크게 대세 하락하죠. 그러다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신나게 올라가죠. 금리를 좀 빠르게 하락을 시켰더니 주가는 곤두박질 치는 급락을 하고 경제는 금융위기를 겪었죠. 그죠? 여러분 2008년이 여기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금리가 유지가 되니까 주가가 쫙 오르고 있는데 이제 금리가 조금씩 올리고 있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올리겠죠.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올리는 기간 동안 이 주가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렇게 오는 게 맞아요? 어느 쪽입니까? 여기에 지금 1%에서 머물고 있는 주가 금리를 이게 한 4%, 5%까지 차근차근 올려가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주가는 더 오를까요? 아니면 하락할까요? (1번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바닥에서 금리 올릴 일이 멀었기 때문에 주가도 올라갈 일이 멀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 상승 보고 우리는 대대상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승, 이런 상승. 이제 대대상승의 원리를 알겠죠? 신문에서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안 해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뭐 가계대출이 이제 부실화돼서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잘못된 얘기예요. 물론 금융비용 부담이 늘겠지만 대부분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집을 사거나 집을 짓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금리가 오를 때는 기업도 이익이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집을 샀던 사람들이 결코 손해나지 않아요. 그래서 집을 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오르려면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해외에 수출을 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국내 경기가 좋냐 나쁘냐는 주가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매출액의 91%를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팔고 우리나라에 파는 건 9%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경기가 좋고 우리나라 경기가 나쁘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가 침체하건 IMF보다 더 어렵건 이런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가는 건 이 수출액이에요. 이걸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요. 수출액이 줄면 주가가 하락하고, 수출액이 늘면 주가가 올라가고, 수출액이 안 늘어나니까 주가가 정체하고, 수출액이 줄면서 주가가 하락했다가, 수출액이 늘으니까 지금 주가가 전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나 내수 경기를 포함하는 경제 성장률은 수출이 올라갈 때도 거의 이제 그만하고, 지금도 뭐 이 바닥에서 기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금융위기 때부터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주가가 이 GDP 성장률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경기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해외 경기에 따르는 수출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내수 경기가 어떻고 이런 거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해외 경기가 어떻느냐 이것만 보면 돼요. 그리고 수출액이 늘어나느냐 마느냐. 지금 보세요. 수출액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종합지수가 전고점을 뚫고 2300을 넘어서 2400, 500, 600, 700, 800, 3000, 4000, 5000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또 하나 주가가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세계 부동산 경기예요. 세계 부동산 경기는 대개 17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죠. 1965년에 한센이라는 경제학자는 1860년, 150년 전부터 해서 1940년대까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17년을 주기로 올랐다 내렸다 이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1965년에 논문을 발표하죠. 부동산은 17년 주기로 움직인다. 이렇게. 그게 한센 주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주가 그 영국 부동산 가격 데이터가 통계 데이터가 올해까지 남아있는 영국을 봤더니 73년에 한번 고점 치고 다음 고점이 90년. 이게 딱 17년이더라고요. 90년에 갔다가 2007년에 고점이었죠? 여기 또 1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받고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당연히 귀납법에 의해서 2023년까지 강력하게 회복되는 국면이 나오겠구나. 근데 이게 한 나라가 이러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미국, 유럽, 여기다 신흥국까지 가세를 하면 이 파동이 강력한 파동이 되죠. 집을 안 지을 때는 철강이고 에너지고 별로 쓸 일이 없으니까 가격이 쭉 받고, 집을 너도나도 짓기 시작하면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막 다 짓기 시작하면 서로 원자재를 사가려고 난리를 치니까 철강, 시멘트, 원유, 가스 다 올라가죠. 집 짓는 재료를 실어 나르는데 전부 다 원유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17년을 주기로 강력하게 주가가 상승하고 조정받는 이런 주기가 발생을 해요. 미국 건설주 같은 경우 이래요. 90년대부터 이렇게 쫙 상승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17년 안 팔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80배 상승 나요. 여기서부터 사라 그랬죠? 갖고 쭉 가면 또 이게 80배 또 나온 거예요. 2023년쯤 가면. 이게 주식시장의 사이클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1개월, 3개월 거 다 천장에 올라가 있는 반도체 보고 그냥 좋아해서 또 열심히 사고, 여태까지 비싸서 못 사다가 이제 조정받으니까 더 사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이렇게 큰 흐름을 봐야 돼요. 큰 흐름. 이 흐름이 나올 때 집을 사는 사람도 많아지고 집을 짓는 사람도 많아지니까 당연히 은행의 대출이 늘어나게 돼 있죠. 지금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구간 동안에는 전 세계에서 집을 구입하는 사람도 많고 집을 짓는 사람도 많아요.
구입할 때도 은행에 대출이 필요하고 집을 짓는데도 은행에 대출이 필요하니까 은행은 앞으로 돈 벌 일이 아주 셌죠. 앞으로 2023년까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와 있는 셈이에요. 실제 미국에 이게 주택 건설이거든요. 2090년부터 이렇게 집 짓는 동안에 집 사고 또 집 짓고 하니까 은행들이 돈을 잘 벌었다가 여기서 집을 안 짓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은행이 다 망했죠. 뭐 400개, 500개들 망해 나가고 남아있는 놈들도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조금 뜨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집을 여기서 완판 오랫동안 안 지었잖아요. 이제 앞으로 집을 이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넘어가요. 고점 넘어가요.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이제 집 부족이 해소가 돼요. 이렇게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의 건설 또는 집을 짓는 철강, 원유를 비롯해서 원자재가들 꽤 오르고 대출하는 은행들은 이빠이 대출하면서 떼돈을 벌고 이런 국면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에도 세계의 건설업 주기하고 이게 비교해 보면 건설업이 강력하게 상승했던 게 이때 80년대인가요? 80년대 한번 샥 상승을 해줬고 또 2003년에서 2007년에 싹 해줬는데 이때가 바로 세계 부동산 경기의 한센주기 천정권이에요. 이게 올라갈 때 조정받고 천정권. 지금도 조정받고 여기 올라가는데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상승할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주가가 안 움직이고 지루해도 건설주를 계속 사서 모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집 사지 말고 건설주 사라. 집 사지 말고 건설업 펀드 코덱스 건설을 사라. 집 사지 말고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분산해서 투자해놔라. 왜? 집값은 올라가 봐야 50% 올라요. 건설주는 여기 오르면 10배 이상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건설주로 종잣돈을 불려가지고 집을 사는 게 홀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시기가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건설주, 은행주 이렇게 이제 사면 되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장에 오는 거예요. 은행주 상승하지, 건설주 상승하지. 건설 상승하면 광업, 철강, 비금속, 화학, 에너지, 기계, 운수, 조선 이게 죄다 한꺼번에 오르니까 이게 오르면 시장이 죄다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이 오니까 증권도 같이 올라요. 그래서 이런 상승이 올 때 은행, 증권, 건설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고 그래서 이 종목들을 트로이카 종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승할 때 트로이카들이 움직이면서 여기에서 이제 철강, 화학 이런 종목들이 함께 동반해서 이렇게 이제 움직인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집을 마련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다면 종합주가지수는 은행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은행이 상승을 할 때는 건설이 뜨게 돼 있고 건설이 뜨면 광업, 철강, 비금속, 화학, 에너지, 가계, 운수, 조선을 비롯해서 증권이 뜨고 은행에서 대출이 늘려주면 자동차까지 같이 뜨니까 가구, 자동차 같이 뜨니까 시장 전반이 위로 움직이잖아요. 당연히 종합지수가 대세 상승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의 대세 상승이 나왔던 시기는 반드시 은행주 상승이 동반돼야 돼요. 종합주가지수가 대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주 상승이 동반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금융업종의 업종지수가 20년 저항을 뚫고 지금 이렇게 움직일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합주가지수는 이렇게 오르겠죠. 이렇게 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종합지수가 지금 대세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1980년대 후반 이때가 여러분이 인생 역전 찬스였어요. 2003년에서 2007년 이때도 인생 역전 찬스였어요. 이때 두 기회를 못 살렸으면 지금부터 2023년까지가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고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자녀들을 부자로 만드는 그런 둘도 없는 기회예요. 그래서 은행업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알면 종합주가지수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조금 서둘러서 가면 7천 정도에 가서 뭐 조정을 받았다가 더 가든지 하고, 조금 더 완만하게 상승하면 여기까지 가서 만까지 가죠. 그죠? 여기가 2300인데 고점 뚫었죠. 뚫고 나서 지금 여기에 그 주가가 희미하게 그려졌는데, 이거는 이제 이 속도로 갔을 때를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갔을 때 여기 가는 거고, 이거 8천 정도 가는 거고, 조금 더 빨리 가면 7천, 좀 천천히 가면 만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이만큼 올랐다고 이게 주가가 뭐 비싸네, 너무 올랐네 이런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뜻이죠.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고 세계 부동산 경기에 화랑기에만 와요. 그 화랑기가 언제 있었냐 하면 1985년에서 1989년, 2003년에서 2007년, 그리고 17년이 지난 뒤에, 여기서부터 17년이 지난 뒤에 2016년에서 2023년 이게 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주식시장에 있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제 시장에 대응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기업들에 관심을 갖고, 특히 20년 만에 은행주가 고점을 뚫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거하고 같은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20년 하면 기억나는 멘트가 하나 있죠? 잃어버린 20년. 그죠? 이게 20년인데 1998년, 1989년, 88년, 여기가 2017년, 그러니까 이게 20년이잖아요. 8년까지 포함해서. 이거 20년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20년이 각인되어 있기를 잃어버린 20년이다. 그쵸? 일본이 잃어버렸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989년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딱 뚫고 올라왔잖아. 이게 20년이 뚫고 올라오는데 바로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은행주 상승이. 1990년대 이후에 한국과 일본은 중국이 자기 나라 돈 가치를 확 떨어뜨리면서, 그죠? 자기 나라 돈 가치를 확 떨어뜨리면서 원화에 대한 위안화의 환율, 엔화에 대한 위안화의 환율, 돈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이때부터 이제 한국 상품하고 일본 상품이 안 팔리고 중국 상품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일본도 20년을 잃어버렸고 한국도 똑같이 잃어버렸어요. 중국이 세계에다가 수출을 하기 전에는, 중국이 경제를 개방하기 전에는 일본은 1950년부터 해서 9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는 그런 나라였고, 한국은 그런 일본보다 더 빨리 오르는 나라였어요. (40년) 동안 일본이 저렇게 강력하게 성장을 했고, 그 일본을 따라잡은 게 한국이에요. 한국 주가가. 이건 니케이 지수, 이거는 종합주가 지수. 그러다가 등소평이 중국 경제를 개방을 하고 중국 놈들이 자기 돈 값어치를 막 10분의 1로 탁 다운을 시켜 놓으니까 뭐 원체 싼 돈 갖고 댐비니까 우리가 배입하게 될 수가 없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막강한 경쟁력이 무너져가지고 20년을 고생을 했고, 한국은 뭐 고생을 하다가 이제 IMF 맞아가지고 그래도 원화가 좀 싸지니까 그나마 일본에 비해서 좀 살아나서 이 정도나 했지. 똑같아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20년을 잃어버린 건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 중국이 돈 좀 벌어가지고 관광객도 이제 한국으로 내보내고 일본으로 내보내고 하니까 이제 일본도 살아나고 이제 한국도 살아나고, 그런 세계 경제의 변화가 바로 은행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90년이 그래서 90년이에요. 일본이 잃어버리기 시작한 이때부터 해서 은행주들이 여태까지 계속 내리막을 걷다가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춰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은행주들이 위로 뚫고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승은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거 몰라요. 저만 알아요. 누가 이렇게 이런 걸 비교해보고 생각해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학자도 모르고 뭐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고 교수도 모르고 박사도 모르고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하고 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감안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은행주를 사가지고 길게 보유하는 것도 이제 좋겠다. 은행주 움직이니까 사실은 좀 비싸요. 생각에서는 좀 이런 가격으로 좀 다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데서 하면 뭐 별 탈이 없거든요. 아무리 이런 데도 사더라도 분기봉에서 이평선 닿는 자리, 월봉에서 이평선 닿는 자리, 연봉에서 닿는 자리 사면 괜찮은데 이게 원체 상승 모멘텀이 강해서 잘 닿지 않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하락하면 저항선이 10% 밑에 있다고. 그래서 뭐 손해 봐봤자 10%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 날 때마다 주가 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이제 분할해서 조금씩 늘려가야 되고 대신 은행주는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은행주 건설주는 2020년, 21년, 2년 이 정도까지는 반드시 가져가 주는 게 좋겠다. 아까 얘기했죠? 은행 건설이 움직이면 증권도 같이 움직여서 트로이카가 된다고. 증권은 종목보다는 코덱스 증권을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은행도 마찬가지. 괜히 종목 샀다가 이 종목의 실적이 좋네 나쁘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니까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은행 펀드로 가져가면 돼요. 그럼 뭐 하나은행이 아주 망가지고 신한은행하고 우리은행만 잘 나가면 뭐 둘이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지. 신한지죠. 천천히 올라가죠? 무겁게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 안 올라갔으니까 이런 기업은 뭐 사도 이렇게 크게 부담이 없이 움직이고 우리은행은 뭐 이렇게 날개 달았죠? 아주 정말 잘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몰랐죠? 전기전자 올라오는 것만 알았지 은행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몰랐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조금씩만 조정을 받아주면 바로바로 사주면 돼요. 이 밑으로 이렇게 조정이 크게 안 나옵니다. 조정이 조금 받고 또 올라가고 조금 받고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몇 년간 쭉 올라가니까 설령 사고 나서 손해봐도 조금 지나면 다 회복되고 다시 올라가고 또 내려왔을 때 사면 정말로 이제 싸게 사서 이제 올라가고 특히 뭐 이런 자리 이렇게 닿는 자리에서 사놓으면 이거는 이제 별로 사자마자 손실 안 나고 바로 이익 나고 그러죠. 하나금융지죠. 아, 이렇게 오르는 것도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 들죠? 이게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왜 오르는지 이유를 모르면 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왜 은행주가 오르는지, 앞으로 어떻게 오르는지 이런 걸 다 설명을 한 거예요. KB금융. 왜 이런 걸 안 가지고 코스닥 갖고 고생을 했는지, 어때요? 이제 생각하니까? 좀 그쵸? 이거 왜 이게 나왔을까? 그래서 미국에도 괜찮아요. 미국에도 이제 은행업 펀드가 뉴욕 시장에서 KBE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은행업 펀드예요. 뭐 이 미국 은행 우리가 잘 모르니까 미국 주식 하려면 주식 사는 것보다는 펀드 사는 게 나아요. 증권업 펀드는 IAI 아주 대칭으로 돼가지고 뭐 모양이 재밌게 생겼는데 IAI 미국에서 이제 은행주 사려면 KBE 증권업 사려면 IAI인데 나는 증권업보다는 은행주 사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증권업은 하도 노름을 많이 하죠. 파생상품 가지고. 그래서 이제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주가 대세 상승한다는 걸 알고 은행주와 함께 뭐 건설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가 죄다 함께 올라가서 앞으로 6년간은 쭉쭉쭉쭉 상승한다는 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그걸 전제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잘 짜보면 정말 좋은 기회가 있어요. 최근에 신흥국 주가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죠. 이 저항이 되게 뚫었어요.
작년에 제가 이제 신흥국 주가를 이렇게 여기 있을 때 여기까지 움직이고 앞으로 이렇게 간다 그랬는데 올해 여기까지 와서 좀 쉬나 했더니 그냥 뚝 올라와 버렸어요. 아까 보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가 뚫렸으니까 이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최소한 3배 정도 움직입니다. 종합지수 3배 하면 거의 7,500까지 올라가죠. 이게 이제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대만 뭐 이런 나라들이 다 포함된, 바구니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세계 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재미있게 움직일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흐름을 올바로만 알면 또 단기 매매가 아니고 긴 흐름을 이해하고 긴 흐름의 전략을 가져가면 정말 좋은 기회. 그래서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최대한도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시면서 혹시 어려우시면 제가 여기 오시면 돼요. 이게 여기는 이제 제가 운영하는 카페인데 뭐 이런 것들은 다 무료로 여러분이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 뭐 여기도 이제 무료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강의하는 이런 저기고 글로 강의하는 쪽이에요. 여기는 이제 방송으로 일주일에 1번씩 강의해 주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업에 대한 내용이 질문이 들어오면 꼼꼼하게 분석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도 있고, 대체로, 물론 이제 강의 시간에 뭐 좋은 사야 될 기업, 살 위치 다 알려주고, 이렇게 하지만, 또,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저기를 해주죠. 뭐 심층 분석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은 이제, 회원만 볼 수 있는 이런 메뉴예요.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사람들이 제일 단점이 뭐냐면 자식이 주식 사놓고 1%가 빠지면 몇백만 원이 깨지는 이런 사람들도 정말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않고 공짜 정보를 쫓아다녀요. 꼭 돈 잃는 거. 천정에서 작년 같은 경우 천정돼서 제약주 사라, 바이오 사라. 올해 같은 경우 천정돼서 전기전자 사라. 다 공짜 정보죠. 다들 쫓아가서 손해보고 나오는데 그 손해나는 자리 하나만 매수만 잘하더라도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년 내 일주일에 3번 강의로 여러분의 이런 오늘과 같은 이런 강의를 아주 상세하게 해주고 또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기업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예측 다 해주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포스코 같으면 2분기 실적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걸 어떻게 투자를 해라. 아니면 오늘 이런 종목들 다 이제 소개를 했죠. 여기서 이제 오늘 실적 발표되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죄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래서 기업을 그냥 차트로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런 것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려요. 또, 이 주라기 투자법을 속성으로 배우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제가 여태까지 19년 동안 개발했던 투자 방법을 육정도 투자법이라 그래서 12강좌에다가 이게 녹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이걸 한꺼번에 다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딱 강의를 들어보면 어떻게 기업의 값어치는 어떻게 분석하고 성장률은 어떻게 분석하고 전략을 어떻게 해야 손해 안 나고 이익이 나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알 수 있어요. 주식에 관련된 정보는 어디서 찾고 주가는 어떻게 사야 손해가 안 나고 살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이제 다 돼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주식에 대해서 마스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강의를 들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이런 그런 거죠. 네. 기업 분석하는 방법. 그래서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 그 다음에 주식 투자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 애들을 부자로 만들고 자기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애들의 주식이나 투자를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 기업의 실제 분석에서 이 기업은 어디서 사서 어디까지 가져가서 팔아라.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채권, 환율, 금, 원자재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저만의 기술적 분석이 있죠. 뭐 핵심도라든지 시가삼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쭉 이제 소개를 해서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속성 코스로 이런 투자 내용들을 한꺼번에 단기에 빨리 알고 싶다. 앞으로 6년간 강한 장이 오는데 얼른 습득해서 1년은 너무 길다. 1년 동안 조금씩은 들으니까 너무 길으니까 단기간에 빨리 배워서 가고 싶다 하면 요 강의를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이렇게 기업의 실적 차트를 가지고 매출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익이 어떻게 움직이고 매출의 마진이 어떻게 움직이니까 앞으로 이 기업이 5년에는 어떻게 된다, 3년에는 어떻게 된다. 앞으로 주식은 이 기업은 지금 실적이 좋았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은 실적이 최고 좋지만 주식은 팔 때다. 퍼가 낮지만 주식이 팔 때다. 이런 거 다 분석을 해줘요. 철저하게 기업 분석표를 기준으로 해서 소개를 해드린다. 그리고 주식을 살 때는 이렇게 사라. 여기가 탔으니까 이거 살 때 됐다. 여기 올라갔으니까 이건 비싸니까 아직은 기다려라. 뭐 이렇게. 그 대신 쭉 가지고 가라. 언제까지? 요거 상승하니까 앞으로 계속 가져가라. 사는 자리는 싸게 사는 자리를 알려주죠. 요거 이제 뭐 10%만 싸게 사도 여러분 비용이 다 나오죠. 그리고 이제 주식을 소개할 때는 이렇게 소개하죠. 포스코는 건설 경기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이라서 건설 경기가 17년을 주기로 움직이니까 포스코도 17년을 주기로 움직인다. 이게 17년 저점이 여기고 17년 저점이 여기고 그리고 17년 동안 이렇게 상승을 했다. 또 앞으로 이렇게 상승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서 매수 갖고 가다가 여기 올라가면 이때 팔아라. 이것까지 알려줘요. 이게 주라기 투자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은 동국제강, 포스코, 현대제철, 인도의 아르셀도미탈, 미국의 철강업종 SLX, 또 중국의 보산철강, 그 다음에 세아제강 뭐 이런 기업들을 주력으로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또 철강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렇게 소개를 했죠. 철강주는 우리나라 제철업종에 동국제강과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있는데 작년 시점에서는 현대제철이 제일 튼튼하고 이익도 많이 났지만 2020년 이후에 기업의 실적과 주가를 감안하면 동국제강이 제일 많이 오른다. 4배 정도 오르면 포스코가 2배 정도 오르고 현대제철은 1배 오른다. 그 정도로 오르니까 동국제강이 제일 우선적으로 살 종목이고 포스코는 그 다음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죠. 작년 여기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지금 1년 지나고 나서 1년 반 지나고 나니까 동국제강이 200%, 포스코가 108%, 현대제철이 45%. 제가 얘기한 대로 됐죠. 이렇게 분석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제 실적 좋은 현대제철 갖고 있다가 이익은 났지만 별로 이익은 못 보죠.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이 나는 이런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한 6년쯤 주가가 연속으로 오르면 웬만한 종목은 10배가 넘게 올라요. 무슨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동서 보세요. 이게
1년씩 오르는 건 별로 안 올라요. 30%, 30%, 139%, 마이너스 20%, 뭐 7%, 5%, 28%, 15%, 뭐 이게 마이너스 18%, 플러스 18%, 50%, 35%, 110%다 합치면 600% 올라요. 10몇 년 동안 올라온 거를 다 1년씩 올라온 걸 합쳐놓으면 600% 오르는데 실제 주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937%가 올라요. 왜 그러느냐? 주식은 길게 보유하면, 성장주를 길게 보유하면 복리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1년씩 사람들은 이런 상승률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죠? 합쳐면 628%잖아요. 근데 이거를 복리 계산을 해주면 이게 600%가 나오는 게 아니고 6배가 나오는 게 아니고 99배가 100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을 장기 투자하는 게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년에 100% 오르는 종목이 내년에도 100% 오르고 또 100% 오르고 또 100% 오르면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400% 오른 것 같죠? 100% 오르고 예측가 2배가 됐죠? 또 100% 올랐으면 이게 4배가 되죠. 또 100% 올랐으면 8배가 되죠. 4년 동안 연속 100% 오르면 16배가 오르는 거예요. 이게 복리예요. 맞잖아요. 이 계산이 맞잖아요. 이게 이 계산이 아니고 이 계산이 맞는 거예요. 1600%가 오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장을 하는 기업은 경기가 계속 회복되면서 오르는 기업은 길게 보유하면 상승률이 복리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오르게 돼 있다. 50%씩 6년씩 오르면 11배가 올라요. 그래서 이런 길게 투자하는 전략을 가져가려면 일단 5년 동안 기업이 상승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중간에 가다가 꺾이는지 아니면 다른 기업하고 경쟁해서 다자빠지는지 이거 알아야 되고 또 5년 동안 그 사람이 길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악재가 없으면 괜찮은데 악재도 있지 무슨 이런저런 사건 터지지 주가 또 급락해서 손해나는 상태에서 악재 있으면 이거 못 가져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쥬라기 MBA 강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혼자 공부하면 여러분 전 재산을 비용으로 쓰고도 또 여러분의 그 숱한 10년, 20년 되는 시간을 쓰고도 돈 벌기 어려운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거를 처음부터 정답을 배워가지고 쉽게 가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 그 MBA 아카데미에 와서 한번 배우시는 것도 좋고 그게 이제 여의치 않으면 그 자료들을 공짜로 볼 수 있는 이렇게 비용 없이 볼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많아요. 일단은 요 카페에 요 부분들이 거의 공짜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거의 제가 쓰는 글들은 거의 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 찾아서 오시면 되고 또 여기를 K자로 바꾸면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속성으로 주식투자 이론을 완벽하게 단기에 배우는 코스가 되고 또 페이스북이 있는데 페이스북하고 슬래시 주라식 제이를 이렇게 딱 치면 제 페이스북이 나와요. 여기에 실시간으로 올리는 모든 자료가 이리 올라와요. 이건 하루에도 뭐 글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 블로그가 쥬라기의 세상을 보는 창 이런 제목으로 네이버 블로그가 있어요. 쥬라기의 세상을 보는 창. 그래서 아마 이게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올리는 글들의 상당수가 이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금융주가 오른다, 뭐 자동차주가 오른다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이제 다 쓰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언제든지 오셔서 이제 활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제대로 한번 학교 다니는 것처럼 배워보자 하면 쭈라기 아카데미로 이제 오시면 되죠. 여하튼 간에 지금 시장은 6년 연속에서 주가 상승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바로 그런 찬스가 17년 만에 우리한테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6년 연속 이어지는 이런 시장에 대해서 단타 가지고 달리 수익을 쌓아가려고 하지 말고 6년 동안 연속 상승할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선별을 해서 이런 복리 수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물론 이게 99배까지는 안 오르겠지만 2003년에서 2007년까지 100배 넘는 기업들이 있었어요. 현대미포조선, 대한해운, 그 다음에 태웅이 169배에 올랐고 OCI가 2008년 저점에서 2007년 고점까지 해서 1998년 저점에서 600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복리라는 게 상당히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 복리 수익을 넣는 법을 한번 연구해 보고 앞으로 6년 동안 이 상승이 나타나면서 업종별로 많은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고 튼튼하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이 6년 연속 상승을 하는 복리 수익의 기회가 오니까 여러분들은 모쪼록 단기 이런 매매보다는 큰 흐름을 분석해내고 정말 경쟁력 있는 기업 분석을 해서 이런 기업들을 하나 가져가면 또 불안하니까 충분히 분산을 해서 2020년, 21년, 22년까지 쭉 가져가서 정말 10배, 15배 이런 수익을 내서 여러분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노후 준비도 끝내놓고 애들도 부자 만들고 이렇게 하시기 바래요.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긴 시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성공하는 투자하십시오. 오늘 은행주 상승의 의미, 은행주와 자본주의 시장과의 관계, 은행주가 오를 때 어떤 업종이 오르는지, 종합주세는 어떻게 되는지, 또 외국의 은행주들은 어떤 위치인지 이런 것들을 두루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오늘 강의를 듣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연구하시고 그런 결과로부터 정말 좋은 기회, 인생을